이곳은 가장 편안한 곳 책틈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바램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 세 가지만 적당히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세 가지, 돈과 건강,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고통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건강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은 밤늦게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적당히 생기는 것. 또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노후가 궁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적당하게 돈까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 쉽지만은 않은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 셋 중 하나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항상 챙겨야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질 듯 싶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는 해주지만 진정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적당히 돈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꿈꿀 기회도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돈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돈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지만 당신의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부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돈을 받들어 모실 필요는 없지만 돈과 친해져야 돈을 벌 수 있다. 돈에게 말을 걸고 돈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한테 하듯이 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돈이 나에게 끌려오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과 친해지고 돈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돈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려올까요? 그래서 오늘은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중 일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인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단지 숫자로 이뤄졌을 뿐이니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는다. 바로 법인이다. 여기에는 사람인이 붙는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몰려다니고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는 이자를 낳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인격자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고 부른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고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굳으세니 오지 말라고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이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고,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고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된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품 안의 돈을 기품이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호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의 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게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2가지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를 찾아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구하고 노동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면 내 인생의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 있다.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갖게 된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두에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뒤쪽에 있던 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눠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고 부르고 그 주식을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도 없다.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 거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데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당신이 그 회사의 창업주고 경영자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일이 없을 것이다.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사주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한다. 대표이사, 즉 회사의 사장은 주주들이 경영을 맡긴 고용자다. 그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처럼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참고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에 사장처럼 똑같이 귀를 기울이면 좋다.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어려운 경제 용어가 길을 막아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일단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분야의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대마불사는 쫓기는 대마가 위태롭게 보여도 필경 살 길이 생겨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해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 일단 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의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가 된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길 바란다. 주식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에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이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돼갈 것이다. 그 회사의 주주총회도 가서 대표 직원의 사업 보고도 받고 그 회사의 로고가 박힌 수건도 하나 얻어온다. 내 회사인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한다. 제품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그중 몇백만 분의 1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펴라. 당신이 사주이기 때문이다. 주주는 사주다. 그렇게 기업가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와 국가 간의 이해 충돌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욱 좋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가는 날이 올 것이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에 주식을 하나 사 시작하기 바란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 쓸 돈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 현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쌓이고 종국에는 현재와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생각해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져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더 많아지고 미래소득, 즉 카드를 여전히 사용한다.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이건 수입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아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 나온다. 절대로 미래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는 잊어버려라. 그건 신용카드사가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 포인트의 핵심은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다. 포인트를 모은다는 장점을 이용해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는 마치 달걀을 얻기 위해 암탉을 죽이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미래소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깟 몇 프로도 안 되는 포인트를 받기 위해 소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만다. 이때 가장 흔한 변명은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니 포인트를 얻으면 영리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가 맞다면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이미 없애버렸을 것이다.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번 달부터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10,000원 가치의 포인트를 모으려면 100만 원의 소비가 일어나야 하고 그중에 몇십만 원은 필요 없는 지출이다. 카드 사용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물건이나 상품이 무생물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다룬다. 그러나 모든 물건은 자연에서 나온 재료와 인간의 시간이 합쳐져 생겨난 생명부산물이다. 모두 생명에서 온 것이다. 오랫동안 쓰는 물건이나 밖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는 예쁜 스티커나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좋다. 주인의 이름을 단 물건은 그 순간 생명을 가진다. 설령 잃어버려도 꾸역꾸역 주인을 찾아온다. 집안에 가져올 땐 정해진 자리에 놓고 사용 후에는 청소나 관리가 필요한 물건은 즉시 닦아 손상을 막고 가끔씩 쓰거나 계절마다 쓰는 제품은 정갈하게 포장해 먼지가 닿지 않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 투자나 사업의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이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지은 물건을 임시가옥이라고 부른다.
크게 짖지도 못하거니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자산을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어가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 버릴 것이다. 지금 책을 덮고 가위를 가져다가 신용카드를 잘라라.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돼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스가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긴 의문이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지구상에 어디에서 발생한 작은 움직임이 토네이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것을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나 포스트잇과 필기구를 챙기고 장갑을 낀 후 집안에서 가장 큰 이불을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펼쳐놓자. 먼지가 날 수도 있으니 창문은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불의 정중앙에 서서 집안의 사방을 향해 인사를 한 번씩 한다. 입으로 조용히 소리내 집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인사를 마치면 집안의 서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불 위에 꺼내놓는다. 단 쏟아부으면 안 된다. 하나씩 달걀 다루듯 이불 위에 차근차근 올려놓는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알게 된다. 얼마나 쓸데없이 많은 물건들을 모아왔는지,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유 없이 서로 섞여 있었는지 알게 된다. 부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이 물건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느껴본다. 설렘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애정이 느껴지고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지 마음에 묻는 거다. 이것은 일본의 정리정돈의 여왕 곤도마리에가 반드시 권하는 방법이다. 여전히 설레는 물건은 오른쪽에 둔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그동안 고마웠어 혹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잘 가라고 인사한 후 왼쪽에 모아둔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마치고 분류를 해놓는다. 분류를 마친 후에는 왼쪽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아직 쓸만한 것들은 기부하거나 팔고 버릴 것들을 버린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그대로 서랍에 넣지 말고 종류별로 분류해 한 서랍에 한 종류씩 넣어둔다. 뜻하지 않게 각기 다른 서랍에서 다른 종족과 낯설게 지내던 물건들에게 가족과 친지를 찾아주는 일이다. 자리를 잡은 서랍에는 포스트잇으로 가족의 이름을 임시로 적어놓는다. 마사지 및 운동용품, 슬리퍼, 문구류, 리모컨, 소형 전자제품 같은 가족의 이름을 만들어 붙여준다. 물건의 정리가 다 끝나면 사무실에서 쓰는 전문 레이블 기계로 서랍마다 해당 이름을 작고 정갈하게 인쇄해 예쁘게 붙여놓는다. 너무 크면 오히려 보기 흉하다. 일이 다 끝나면 이불을 정리해 다시 넣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물건을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된다. 알지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많은 물건을 쓸데없이 사왔는지 부끄러워진다. 또 어차피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게 된다.
몸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때다. 이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올바른 부는 나를 찾아왔다가도 다시 돌아가 버린다. 팔꿈치와 목 뒤에 때가 낀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여자는 없다. 이 작은 행동이 나비효과처럼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함부로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사온 물건들은 제 집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되고 어떤 물건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시간을 쓰거나 못 찾아서 다시 사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씀씀이가 올바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부엌이나 옷장이나 차고나 화장실도 치우고 싶어질 것이다. 지갑이나 차 트렁크, 컴퓨터 파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그러면 평생 존중받는 부자로 살아갈 준비가 다 된 것이다. 이제 때만 기다리면 된다.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4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넷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뉜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이다. 그러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 이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고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낙천적이고 포기하지 않아 사업가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전문직에 종사하며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 능력이 있다. 특히 사업가들 중에는 이 능력만 유난히 뛰어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횡령해도 모를 정도로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미숙한 면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은 밖에 나가서 버는 것만 하면 좋겠다다.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고 방관하기가 일수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모은 후 뭉칫돈으로 날리는 경우가 있다. 세금 보고를 허술히하거나 복잡한 투자 지출 문제에 봉착하면 믿고 맡긴다는 듯한 호인의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은 귀찮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냐는 질문을 받지만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조차 자기가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항상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아 많은 돈을 벌면서도 버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이다.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은 아니다.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세율과 이자, 투자, 환율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재정 분리와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올곧아야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이 그를 따라서 돈을 함부로 하고 마땅히 풀어야 할 때 큰 돈을 풀지 않으면 주위에 사람이 떠나게 된다. 사람이 떠날 때는 돈도 갖고 떠난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은 인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한다. 돈을 벌어도 모을 줄을 모르면 밑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이 새고 있으면 언젠가 빈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 또한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다.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다. 이때는 자산가라는 이유로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 사치와 허영이 문 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자신과 걸맞는 집, 어울리는 차, 음식과 친구, 명품을 찾기 시작한다. 금융, 정치, 경제를 보는 눈도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선생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선생이 되거나 어른 행세를 시작하기 좋은 때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이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세상에서 투자는 가장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분야이다.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해야 하고 들어감과 나옴의 기준도 있어야 한다.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된다. 직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도 아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은 교훈이 아니다.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이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된다. 설령 그것이 부모님의 용돈이라고 해도 정해진 날짜에 직원 급여가 나가듯이 정확하게 나가야 한다. 그날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그날 바로 지불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청소든 술이든 배달이든 심부름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돈은 그날 바로 줘야 한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갚아줘야 한다. 미용실 약속을 하고 잊었거나 늦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머리 손질을 안 했어도 비용을 지불을 해줘야 한다. 미용사에겐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친구에게 의견을 들었으면 밥값을 내줄 것이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돈을 보내주면 된다. 그것이 상식이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을 내고 다니지는 말아라. 돈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유혹은 보약이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겐 밥값 몇 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까지 챙기면 내 돈이 나를 유혹한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다는 낫다. 내 돈이 날 욕하면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랫동안 부자로 살 수가 없다.
잠깐 부자가 된 것 같은 맛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비참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번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길 바란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동네에 우물이 사라지고 아직 수도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땅 밑에 수맥에 파이프를 박아 펌프를 달아놓았다. 이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넣고 힘차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지하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온다. 물펌프의 구조를 보면 물을 끌어올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부분이 고무막으로 막혀져 있다. 물을 끌어올릴 때 고무막이 구멍을 막아 끌어올린 물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원리이다.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른다. 마중하러 간다는 의미이다. 영어로는 콜링 워터로 물을 부르는 물이라는 의미이다. 한번 마중물을 넣으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물을 퍼낼 수 있지만 마중물이 없이는 물을 빼낼 수가 없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마중물용 물통이 하나씩 있었다. 자본을 모아 투자를 통해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중물에 해당되는 돈을 모아야만 한다. 이 마중물이 종잣돈이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돈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도 만들어내야 하는 시돈이다. 이제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는다. 두 번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세 번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네 번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눠 만든다. 5번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이것이 시작이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면 되니 화장실 변기 맞은편도 좋다. 식탁 위도 좋다. 여기저기 붙이면 더욱 좋다. 욕망이 강렬하면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도 적어 놓아도 되고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아도 상관없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뤄진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조롱을 미리 받아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다. 이런 조롱이나 비난은 부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야 좀 줄어들 테니 무시하고 여기저기 붙여놓으라. 두 번째 제안이 끝났다. 사실은 이 2가지 제안이 다음 3번째 제안에 비해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취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에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제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위를 가져와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복리가 내 목을 조르고 번번이 회방을 놓는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라.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써야 한다. 동전이 딸랑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잔고가 없을 수 있다. 걱정 마라.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 한두 달을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이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한다. 네 번째는 통장을 여러 개로 만드는 일이다. 통장 하나에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더 만들어 하나는 정기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들어라.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서 넣어놓는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 여유 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는다. 이 돈은 월초에 정해서 넣어놓고 중간에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도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든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 편지봉투에 일일이 나눠 담으면 된다.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을 한다.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할지 구분해 나눠놓는다. 균형 있는 예산을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등 주요 항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안에 망하고 만다. 국가나 회사는 부서별로 예산 사용권이 따로 있어 서로 건드릴 수 없지만 개인은 사용 범위를 넘나들므로 이렇게라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다. 1억 원은 큰 돈 같지만 1,000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된다. 두 번째 1,000만 원은 첫 번째 1,000만 원보다 만들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에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 나는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할 뿐인데 저축과 투자 혹은 철학에 대해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이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그렇지 않은가? 한국의 노년 빈곤층 비율이 50%에 가깝다. 노년층 자살률은 세계 1위이고 자살 이유의 3분의 1은 경제적인 이유다. 그만큼 돈은 중요하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다.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 이제 다들 가위를 들고 책상으로 가기 바란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첫 번째,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옷차림, 약속이 늦거나 변경하는 일, 이런 모든 행동은 품위 없는 짓이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말아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해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희생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해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의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해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나를 보호한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여섯 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일곱 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문제는 이 방법을 듣고도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이 방법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 비법을 전달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초중고 장래희망 조사에서 아이돌, 유튜버, 건물주, 운동선수가 나오고 있다. 고학년일수록 교사와 교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한다. 결국 이 꿈은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다는 꿈이다. 만약 자녀가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녀를 위한 근사한 직업이 하나 있다. 이 직업은 고집이 있어야 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아니요 싫어요를 할 수 있는 자녀에게 적합하다. 바로 기업가이다. 이런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기업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기업가가 되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부터 증권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중학생 정도 되면 아주 좋고 대학생 자녀도 좋다. 한두 달 학원비 정도의 금액을 맨 처음에 넣어주고 그 금액의 70%로는 한국 최고 기업의 우량주를 사주고 30% 정도는 자녀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고르게 한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자녀와 토론을 통해 그런 종목들을 산다. 이 기회를 통해 자녀에게 증권, 브랜드, 회사 가치, 배당 같은 경제 용어를 가르친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서로 시황을 놓고 분석도 해본다. 실제로 직접 증권을 사서 자기 계좌에서 일어나는 현금 변화를 보면서 해당 회사들과 경제를 배우는 것과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 방법을 자녀들이 따라오고 흥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그런 자녀들은 사업의 천재로 키울 수 있다. 음악이나 운동 혹은 공부에만 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도 가르치면 천재가 될 수 있다. 다른 아이들이 애플사의 새 전화기를 기다릴 때 내 자녀와 애플 회사의 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 동향 및 신제품 판매 예상액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자녀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놀이도 판돈이 걸려야 흥미가 생기듯 자녀에게 증권 계좌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보인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이해하고 국가와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회사의 경영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한국의 존리 대표의 제안처럼 사교육비로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증권 계좌 안에 넣어두면 아이가 대학에 갈 때 학비로 쓸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을 만한 돈이 될 것이다. 만약 자녀가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 그에 맞는 공부도 저절로 찾아서 하게 된다. 그들은 왜 수학이 필요하고 영어가 필요한지 몰랐을 뿐이다. 자기 스스로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대학을 간다고 할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느끼면 알아서 공부하게 된다. 기업인들의 강연에 데리고 다니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박람회나 기업체 방문을 통해 경영자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라. 한국 청년들은 창의적이며 뛰어난 실험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오히려 도전을 포기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결국 공부 잘해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전문직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주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 젊은이가 마음먹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나는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아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한 아이가 고작 대기업 직장인이 꾸민 목표에 동참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사회와 대학이 앞장서서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적극 돕는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미국 나스닥 상장이다. 이미 나스닥에는 수도 없는 이스라엘 기업들이 상장하고 있다. 무려 40%의 회사가 이스라엘인 소유이다. 왜 한국 청년들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꿈꾸지 않고 건물주가 꾸민 것일까? 모두 부모의 잘못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한 도전 정신을 후츠파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후츠파란 뻔뻔하고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뜻한다. 당신의 자녀와 딱 맞지 않는가? 집안에 뻔뻔하고 당돌하고 말 안 듣고 건방진 자녀가 한 명씩은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저항하고 따진다면 이 아이가 사업가가 될 아이다. 이런 아이에게 도전과 창업을 격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식들의 이번 생일에는 기업가라고 적힌 근사한 명함을 선물해 주기 바란다. 자녀가 명함을 가지면 단박에 어른이 된다. 사회적 생산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저축과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고 듬뿍 격려를 하는 것만으로 아이는 삶의 실제적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고 도전과 실패를 이어갈 수 있는 부모의 지지가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번번이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만약 이렇게 자식을 기업가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부모가 당신의 부모였다라면 당신도 지금 직장인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어느 날 반드시 당신 자녀가 그동안 증권계좌에 넣어준 돈의 수백 배를 돌려주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부의 속성.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지만 부자로 은퇴하지 못했다.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로 알고 있다. 일의 양을 늘려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투자나 시장의 돈에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너무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방법도 모아놓은 돈을 불리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고 다른 자산이 올라가는 동안 집 한 채만 겨우겨우 마련하고 인생이 끝나버린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크게 벌리는 돈은 일정한 수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수입이 줄어도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니 수입은 모두 지출이 된다. 자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부자는 수입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나온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여야 한다.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가장 나쁜 지출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한다. 한 달에 10만 원에 속지 말아라. 그 10만 원짜리 뒤에 줄줄이 36개가 달려있기 마련이다. 3년 계약 360만 원짜리가 10만 원씩 나갈 뿐이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지킬 것이 많아져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진다. 더 큰 부자를 보면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은행에서 지점장이 인사를 안 하면 화가 나고 줄 서서 기다리면 짜증이 난다. 가족은 돈을 쓸 때만 모이고 친척들은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쓴다. 부자의 재산 중에 부정한 수입이나 빼앗은 돈이 들어있으면 집안을 어지럽힌다. 세금을 착복한 돈은 흉기가 되고 뜻하지 않게 번 돈은 자랑하다 사라질 운명이다. 질이 좋지 않은 돈은 주인을 해칠 수 있다. 항상 좋은 돈을 벌어 자신은 절제하고 아랫사람에겐 너그러워야 한다. 환경미화원, 기사, 식당 직원이나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큰 부자일수록 세월과 사회에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작은 부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사회 구조와 행운이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도구가 목적을 해하지 않게 하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돈을 진정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나친 사랑으로 올가매지도 않으며 항상 좋은 곳에 쓰려고 한다. 존중을 받지 못한 돈은 영영 떠나가고 사랑을 받은 돈은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나가는 돈은 친구처럼 환송해주고 돌아오는 돈은 자식처럼 반겨줘라.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기 시작한다. 결국 사람이 돈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된다.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역사에 대해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정확하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이다. 약자가 강자가 돼가는 과정에 인간은 감동하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며 승자가 된 이후에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인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 약자에게 자신을 투영해 강자를 쓰러뜨릴 때 대리만족을 느낀다. 실제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 경우는 허다하다.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화공으로 제압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열세척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 300척 이상을 격퇴한 해전은 모두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례다. 보스턴 대학의 이반 아레킨 토프트 교수는 19세기 이후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 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결과를 보니 약소국이 이긴 경우가 28%에 달했다. 3분의 1이 약소국의 승리다. 1950년에서 1999년 동안에는 약소국의 승전율이 50%를 넘겼다. 게릴라전 같은 변칙 전술이 발전한 까닭이다. 세계 최강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졌다. 마찬가지로 기업 세계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긴 이야기는 너무도 많다. 사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은 약자였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과 구글, 테슬라와 같은 초대형 회사들도 불과 10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약자였다.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도 대구에서 마른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에서 시작했다. 국수에 별 3개를 그려넣은 별표 국수가 국수 가게를 벗어나며 삼성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 경일상회라는 가게로 쌀 장사를 시작한 청년이 차린 회사가 현대다. 진주에서 포목상을 하던 구씨와 사돈인 허씨가 직접 가마솥에 원료를 붓고 불을 지펴 국내 최초의 화장품 동동구리물을 만들면서 커진 회사가 LG다. 우리는 이미 강자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는 약자였고 당시 강자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 시장의 강자 전략과 차별화하면서 1등을 무력화해 그 자리에 올랐다. 강자는 강자이기에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 때문에 싸움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자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강자들이 번번이 넘어가 버린다. 강자들은 그 규모 자체가 커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알아도 실행이 더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자가 전략을 바꾸고 빠른 속도와 실행력으로 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약자가 계속 약자로 머물거나 강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자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서이다. 기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생겨나지 않고 도전할 마음이 없으니 실행도 하지 않게 된다. 아프리카 호전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자에게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에나도 사자가 잡은 먹이를 빼앗아 먹으면서 산다.
이들의 집요함과 물러섬이 없는 도전에 사자조차 먹이를 내주고 만다. 생각을 바꾸면 강자야말로 약자의 밥이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강자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역시 사업 초기에 이미 있던 거대한 경쟁자를 겁낸 적이 있다. 그들의 시장을 대신할 아이디어가 많았고 작은 조직이라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하나의 매장으로 시작한 우리 회사가 3,000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와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작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000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를 우리의 시장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16일 토론토에서 전 세계 몇 개 회사와 합병 관련 회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합병 결정을 마친 바로 그 시간,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우리 경쟁 회사의 기사가 떴다며 기사 내용을 알렸다. 15년 가까이 우리 회사 때문에 성장에 발목이 잡혀있던 그 큰 회사가 결국은 매각이 된 것이다. 내가 전 세계 11개국에 3,000개가 넘는 매장과 8,308명의 직원을 고용한 글로벌 외식 기업의 대주주가 되던 순간, 업계의 전설이던 상대 회사의 오너는 출구 전략을 통해 경영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는 끝까지 멋진 경영자였다. 우리 회사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지만 단 한 번도 부정한 방법이나 도의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경쟁을 이어갔다. 멋진 경쟁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우리가 약자이던 시절에 나는 무서움이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가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공격만 하면 되던 우리의 시절은 지나갔다.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해야 하는 강자가 된 순간 자칫 방심하면 약자에게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를 쓰러뜨릴 회사는 강자가 아닌 약자이기 때문이다. 흙수저는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은 한 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렵다. 반면에 여우는 그 사이에 10번도 더 뛰어다닐 수 있다. 차별적 변화를 찾아 빨리 움직이는 것은 약자만의 강점이다. 아무리 힘이 센 남자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윗옷을 벗어던지며 달려드는 남자와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생각을 바꿔보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고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흐른다. 오늘은 스노우폭스 그룹 김승호 회장의 저서 돈의 속성과 함께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또 돈을 벌 때도 어른들은 직접적으로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는데요. 이 책도 고기를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고기를 더 잘 낚는 법에 대해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된 방법이라고 해도 그 방법이 나에게도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솔직해지는데 이 책은 큰 도움이 됩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고 품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의 영향력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김승호 회장의 말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늘도 긴 독서, 책 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